성기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가 나의 지식재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지식재산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현재 LA 총영사관의 스타트업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창업 법무 분야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 스타트업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발표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P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IP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IP라는 것은 일단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또는 지적재산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저희가 IP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정의가 굉장히 이제 브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만 들어서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뭐 IP라는 것은 어떤 것도 IP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형적이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독특한 어떤 우리 회사의 로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제조나 생산 방식 당연히 될 수 있겠고요. 영업 비밀로서의 어떤 화학식이 역시 IP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특허 출원을 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국가 리스트. 그래서 뭐 일례로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그 출시 국가 리스트를 이제 티어를 나눠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뭐 애플의 영업 비밀이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법률상에서는 편의상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영업 비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럼 왜 IP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IP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을 좀 통해서 살펴보면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만 이 4,500만 명 이상의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경제적인 가치가 이제 무려 뭐 8,600조 원에 달하고 2016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세계 어떤 다른 나라의 명목상 GDP를 뛰어넘을 수준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IP 제도가 창업가들의 실제로 이제 그 창업가들의 혁신을 장려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재산 기반의 어떤 산업 구조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제도가 없었다면 이 뭐 창업가들, 발명가들이, 엔지니어들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 거에 굉장히 주저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공개를 했을 때 그 나의 지식 재산을 누구든지 뭐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IP 제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혁신을 장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그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로 아까 저희가 이제 특허권을 얘기를 했었죠. 특허권을 뭐 여기서 특허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벤션이라고 하는 것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특허 그 서류를 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앞부분에는 쭉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명세서 마지막에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명세서에서는 공개된 이제 내가 공개하고자 하는 발명의 제작과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설명을 하는 서술과 도면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실시례라고 부르는 하나 이상의 발명의 예시가 명세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청구항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발명자가 내가 이 특허를 통해서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의 경계, 범위, 그러니까 바운더리죠. 그 경계를 정의하는 일련의 제한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제한을 저희가 이제 구성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허를 침해했다 아니면은 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뭐 뉴스들 뭐 기사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게 뭐 특허 침해라는 것이 뭐 무자르듯이 너 특허 침해야 아니야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법원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되는 장치나 프로세스가 다시 말해서 나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장치나 프로세스가 내가 청구한 청구항에서 정의한 범위 내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청구항을 A, B, C, D 네 개를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제품이 이 A, B, C, D라는 청구항을 그대로 다 포함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A, B, C, D는 다 AND 조건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네 가지 청구항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특허 침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A, B, C의 특허 청구항은 포함을 하고 있지만 D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D가 조금 변형이 돼서 D 프라임으로 만약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특허 비침해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허의 균등론에 의한 침해라고 해서 D와 D 프라임이 사실상 기능적으로 뭐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침해를 주장을 할 여지가 있지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항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을 해야지만 특허가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특허를 받더라도 A, B, C, D 중에 뭐 하나의 청구항만 내가 조금 비틀면 조금만 다르게 설계를 하면 특허를 피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뭐 우회 설계, 뭐 디자인 어라운드를 한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특허를 작성할 때, 특허 청구항을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청구항이 너무 범위가 좁아지면 누구든지 다 피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특허 청구항이 너무 넓게 잡으면 보통 특허를 이제 저희가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을 때 심사관으로부터 이제 그 등록 거절 결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넓게 설정하는 것만큼 이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의 범위를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이미 세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까지 내가 특허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이 돼서 이 특허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뭔지, 그리고 특허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특허를 내가 등록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보통은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 특허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출원을 하시게 될 텐데, 특허 변호사들이 보통 하는 일이 내가 그 발명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선행 조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뭐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술이거나 이미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 특허라면 그리고 선행 출원되어 있는 특허거나 선행 등록되어 있는 특허와 범위가 겹친다면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기술 그 특허의 범위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게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사 과정이 뭐 적게는 뭐 2주에서 뭐 길게는 한두 달까지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원서를 작성하고 준비하고 그 USPTO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 액션이라는 거는 물론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오피스 액션이 결국에는 이제 중간 결정이라고 해서 심사관이 봤을 때 이 출원된 특허를 한 번에 바로 등록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1차 오피스 액션이 나오면 이 오피스 액션에서 지금 출원한 그 특허가 기존에 출원되어 있는 특허들 혹은 등록되어 있는 특허들과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겹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심사관이 거절 의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절 의견을 보고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오피스 액션을 대응을 할 때, 이제 심사관이 레퍼런스로 그 제시한 그 특허들은 나의 특허 기술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 특허 기술들은 그 내가 지금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함으로써 이제 오피스 액션을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이제 2차 오피스 액션이 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오피스 액션이 없이 이제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이 2차 오피스 액션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심사관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등록의 심증보다는 특허를 이제 등록을 거절하려는 심증이 좀 강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는 거고요. 보통 이제 3차 이제 2차 오피스 액션 이후에는 보통 파이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등록을 해주든지 아니면 등록을 거절을 하든지 하는 이 절차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타임라인을 보셨을 때 보통 이제 1차 오피스 액션을 받을 때까지가 뭐 한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이제 2차 오피스 액션까지 나오고 한다면 보통 특허가 등록되는 데까지 빠르면 한 2년, 그리고 뭐 길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걸리는 좀 굉장히 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저희가 트레이드마크, 상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상표의 정의는 상품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그리고 또는 그 결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어떤 뭐 가게를 열어요,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상호나 어떤 명명을 할 거잖아요. 네이밍을 했을 때 이거를 반드시 내가 상표를 등록을 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굉장히 이제 큰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상표를 연방에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연방, 그러니까 50개 주 미국 전역에서 내가 등록한 물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상표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배타적인 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인 추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당한 상표권자임을 전국적으로 추정을 받는 거죠. 이 상표 등록이 그러니까 미국 연방에만 있고, 그러니까 주별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상표 등록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큰 실익이 없는 게, 연방에 한 번 등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굳이 50개 주를 개별적으로 각 주별로 상표를 등록할 만한 이제 뭐 금전적인 딱히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주 상표 등록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주의 경계 안에서만 권리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주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상표권자로서의 권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상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상표권자로서의 권리가 없지 않다,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보통법, 커먼로 상에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보통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뭐 과거에 한 150년, 상표라는 제도가 처음 세상에 나온 15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이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해당 지역에 국한해서는 보통법상에서 내가 먼저 사용을 했으면, 선사용만 했다면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은 어떤 지역적인 거리에 대한 어떤 한계, 제한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보통법상으로서의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에서만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한다는 거고,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경계를 벗어나면, 뭐 LA에서 상표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동부 쪽의 뉴욕에서는 당연히 상표권자로서의 권리가 없는 거고요. 그 거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좁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연방 등록만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연방에 상표를 등록을 한다면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비용과 시간을 조금 아끼자고 보통법상의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상표를 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관세청에도 이제 등록이 돼서 상표 침해 상품을 수입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방 등록기호 레지스터 마크를 쓸 수 있다라는 것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내가 상표를 등록을 해야지만 어떤 연방 법원에 이 상표 침해에 대해서 소송이나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점은 딱 한 가지 그냥 비용이 조금 든다라는 부분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상표는 연방 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먼저 상표를 등록하신 것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또 이 다른 나라에도 상표를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이를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허와 크게 뭐 다르진 않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표 등록이 가능하냐, 그리고 가능한 물건인지 서비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등록할 상표의 유형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드마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 상표고, 두 번째는 디자인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래픽, 뭐 그림이나 문자가 아닌 비문자형의 그림 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그 사명을 그냥 글자로서 보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글자 플러스 로고 디자인을 전부 다 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만 상표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선행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유사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내가 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거의 유사하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상표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비슷한 유사한 상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마크마다 클래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품 U라고 하는데요. 총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5까지 45개의 상품류가 있고 이 상품류가 겹치지 않으면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검토를 하셔서 내 상표를 등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드신다면 상표 출원을 작성을 해서 상표청에 제출을 하고 똑같이 오피스 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오지 않고 바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나온다면 요즘 이제 심사가 계속 좀 적체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 기준으로는 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보통 이제 오피스 액션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 오피스 액션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요 시기쯤에 이제 등록 결정, 그러니까 승인이죠. 그러니까 이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승인이 결정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인 결정이 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 이의 접수 기간을 한 달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청에서 그 공개된 퍼블릭한 관보에 이 상표를 등록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제3자들로부터 접수를 받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런 이의가 접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고 상표 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카피라이트 많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작권의 범주로 들어가면 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내가 뭔가 이제 뭐 그림을 그렸거나 소설을 썼거나 아니면 글을 썼는데 이게 내가 꼭 저작권을 등록을 해야지만 이걸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는 순간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표현 매체 고정 이게 뭐냐 정확하게 일단은 유형적인 표현 매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뭐 아무리 뭐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훌륭한 소설의 뭐 그 플롯을 써놨더라도 그게 실제로 유형적인 매체, 다시 말해서 뭐 캔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워드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매체에 실제로
픽스가 되는 순간, 내가 실제로 그걸 표현하는 순간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뭐 물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작권 등록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또 있겠죠. 왜냐하면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을,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또 미국 그 연방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미국 연방 법원에 뭐 제3자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를 했을 때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물이 출판된 지 5년 이내에 내가 저작권을 등록을 하면 내가 등록한 저작권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 유효성의 추정을 가지게 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내가 주장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저거는 저작권이 무효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확실한 증거로서 추정을 깨야 된다라는 것이 소송상에서 굉장히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판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또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앞서서 먼저 선 등록을 해 두신 경우에는 소송에서 법정 손해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하실 부분이 보통은 많은 경우에 저작물을 만드신 다음에 저작권은 뭐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며 그래서 이제 잊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작권 등록을 보통을 안 하고 잊고 계시다가 누군가가 내 어떤 저작물, 소설이든 뭐 그림이든 어떤 뭐 그래픽이든 이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해요. 그때 돼서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이게 저작권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등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해에 앞서서 등록을 하셔야 소송에서 법정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침해 이후에 저작권을 등록하신 다음에도 당연히 소송을 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법정 손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손해가 아니고 내가 손해액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마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손해를 증명을 해야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이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이고요. 근데 만약 내가 침해 행위에 앞서서 이미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나한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그 손해액이 굉장히 미미하더라도 그 법률상 정해져 있는 손해는 최소한 내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소송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청에도 등록이 되면 이제 미국으로 침해 저작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그럼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비용적인 부분도 여기 스텝 3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 수수료가 뭐 특허가 일단 등록 수수료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가 그 다음 비싸고 저작권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인데 물론 저작물당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저작물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 그러면 등록 수수료가 굉장히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 그룹 등록, 뭐 예를 들어서 10개까지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 엘리저빌리티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 수수료를 좀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5불 가장 이제 저렴한 등록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일 때 그리고 업무상 창작물이 아닐 때 그리고 그 저작권자가 한 명일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저렴한 45불로 이제 등록이 되시고 스탠다드 어플리케이션은 65불 그리고 그룹 등록은 85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도 뭐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우편으로 보내고 뭐 했었지만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이제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직접 스스로 다 하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이제 저작물 내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게 뭐 어떤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 JPG 파일이나 뭐 PDF 파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자 파일 형태로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 보통 타임라인이 빠르면 한 2, 3개월 그리고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통은 뭐 등록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그 상표청과 마찬가지로 오피스 섹션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관이 봤을 때 이거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한 뭐 저작물이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창의적인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등록이 거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범주로 이제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비밀 얘기를 좀 하면 요새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서 산업 스파이 그리고 뭐 반도체 그 핵심 기술을 유출을 해서 뭐 중국 업체에 넘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들 보시면서 영업비밀이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그 법률마다 이 영업비밀을 데피니션 하는 그 정의 조항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한 방법이나 장치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범주의 사업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영업비밀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정보든 그게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요. 비밀로 유지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어떤 것도 영업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KFC의 그런 그 허브와 향신료를 섞어서 만드는 그 치킨의 소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로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코카콜라의 레시피. 그래서 뭐 알려져 있기로는 아틀란타 코카콜라 본사 그 금고에 이 레시피가 보관이 되어 있고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은 뭐 2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 2명은 무조건 뭐 출장도 같이 다닐 수 없고 무조건 이제 따로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의 서치 알고리즘도 트레이드 시크릿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뭐 빅맥 스페셜 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 리스트 이런 것들도 다 트레이드 시크릿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시크릿에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트레이드 시크릿과 많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게 특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특허.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밀성을 유지를 하란 얘긴데 왜 차라리 이 공개된 특허라는 제도를 통해서 특허청에 내가 어, 특허권을 받으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기술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영업비밀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만든 거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제도의 공통점을 보면 뭐 중요한 정보를 보호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영업비밀로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서 오는 거겠죠.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일단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의 한계가 있고요. 발명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보호기간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특허라는 것이 한번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100년, 200년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일로부터 뭐 20년 이렇게 이제 권리보호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20년을 넘어선 기간 동안 이 권리를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을 생각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특허 기술을 결국엔 특허를 받으려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죠. 명세서 안에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영업 비밀은 이 비밀로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특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코카콜라나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핵심적인 기술,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만약 그 당시에 그거를 특허로서 등록을 했다면 뭐 아마 1900년대 초반에 뭐 길게 잡아도 1900년대 초반에 특허권은 만료가 됐겠죠. 그러면 그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누구든지 코카콜라와 같은 카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구글의 서치 알고리즘 역시 90년대 초반에 그거를 특허로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뭐 2010년대 초반에는 이미 특허권이 만료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얼마든지 2010년대 후반에는 그 구글의 서치 알고리즘을 차용을 해서 그대로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단점들 때문에 물론
특허로 갈 것이냐, 영업비밀을 갈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이게 과연 20년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만한 기술 또는 정보인가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는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20년 이상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만, 만약 그게 20년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그러면 영업비밀 보호청이 있나? 뭐 거기에 내가 따로 등록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그 용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밀이거든요. 비밀은 누군가한테 공개를 하면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비밀성을 유지를 하고만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유출이 되거나 뭐 누군가가 그걸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영업 비밀이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또는 사용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 내가 이거 영업 비밀이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합리적인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에는 이제 물리적인 보호도 있고요. 기술적인 보호도 있고 인사상의 보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코카콜라의 예를 들면 그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아틀란타 본사의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단은 아무나 거기에 출입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이제 보안 장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건 장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전자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영업 비밀이다라고 하면 그 전자 파일을 누구든 뭐 다운받아 가지고 열어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영업 비밀이 아니겠죠. 당연히 뭐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인 단말기로 접속을, 그러니까 아무리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핸드폰, 뭐 개인 노트북으로는 당연히 접속할 수 없는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해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상 조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뭐 사내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이죠. 이런 것들을 체결을 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의 직원이 한 20명인데 20명 중에 한 10명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냐라고 볼 때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0명의 회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개발한 사람 또는 뭐 그 개발한 사람과 뭐 대표 이렇게 두 명만이 거기를 접근할 수 있고 그 두 명만 이 기술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근데 만약 제3자가 회사의 임직원 중에 한 명이 그 두 명이 아닌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무단으로 거기에 뭐 출입을 하거나 접근을 해서 그 기술을 빼내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영업비밀로서 주장을 하면서 뭐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중첩적으로 그리고 두텁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인정이 되고 인정되지 않고가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뭐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막 창업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IP의 이전 및 양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창업 전과 창업 후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창업 전이라는 거는 아직 뭐 법인 설립 전을 말하겠죠. 그래서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뭐 하였거나 아니면 뭐 공동 창업자들이 있는데 아직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여러 명의 그냥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결과물, 그 결과물들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IP가 되잖아요. 근데 이 IP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다 각각의 개개인들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건 내 소유의 IP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창업을 하게 되면, 법인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이 법인으로 이 IP들이 다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 하시고 자동적으로 이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IP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IP들이 법인으로 완전히 다 이전되는 절차를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하셔야 법인의 완전한 IP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 법인이 IP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이전 및 양도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법인 설립 이후에 뭐 회사를 떠나버린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이제 내가 법인 조인하기 전에 만들었던 결과물, IP들에 대해서는 내 소유니까 너네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사용을 하려면 나의 허락을 받아라라는 이제 주장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뭐 공동 창업자들 간에 혹은 임직원들 간에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직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의 어떤 독립 계약자들 프리랜서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주 용역 업체들과 이 비밀 유지 약정서 NDA를 작성을 하는 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 뭐 살펴본 뭐 특허, 상표, 저작권 다 이제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한 IP들이잖아요. 등록을 했을 때 장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등록을 출원을 해야 되냐라는 데드라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데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영업비밀로서 뭔가 보호를 하고 싶다. 꼭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요새 뭐 사이버 시큐리티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보안 조치를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두텁게 해 두셔야 이제 어떤 IP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사자, 결국엔 모든 IP와 관련된 문제는 퇴사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자가 우리의 영업 비밀을 빼가거나 퇴사자가 우리 회사의 어떤 비밀 정보들 아니면 뭐 특허 정보들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사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렸던 것과 같은 뭐 비경쟁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들 그리고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IP 보호 그리고 IP 관리에 대해서 대표 그리고 이제 이 C 레벨에 있는 경영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두셔야 이 IP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긴 발표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혹시라도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좀 질문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뭐 언제든지 그 영사관을 통해서 법률 자문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네, 언제든지 또 관련돼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게